아들 장례비로 2천만 원을 냈고 상속은 며느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배우자가 울면서 장례비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 75세 아들을 먼저 보내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며느리가 손을 내밀자 제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모두 내놨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제가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상속은 전부 제 몫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유언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배신감을 느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ART 1 평범했던 일상. 혼자가 된 노년.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가족.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아들은 부산에서 IT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지영.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됐고 손주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자였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취직해서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유.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1번, 2달에 1번 그러다 3개월에 1번. 전화를 하면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연락 없는 게 잘 지낸다는 증거야.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PART 2 비보. 그날 밤 9월 15일 밤 11시 30분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라고 뜨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민수가 어떻게 됐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교통사고예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 출발. 정신을 차린 건 한참 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1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첫 차는 새벽 5시. 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몇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부산역에서 내려 택시로 병원까지 갔습니다. 며느리가 빨간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위험하대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분이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하고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아들의 모습. 얼굴은 붓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야. 민수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9월 18일 오후 3시 27분 제 품에서 태어나 44년을 살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빛이 한순간에 꺼진 것 같았습니다. PART 3 이상한 장례식. 아들의 주검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주 자리. 그곳에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어머니, 며느리의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주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요. 며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며느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순자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어머니가 여기 계셔야지. 그분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 배치예요? 어머니를 왜 저리 내모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까 봐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효심 어린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것을. 조문 중 벌어진 일. 조문 첫날 오후. 회사 동료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시죠? 많이 슬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그분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했다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빈소관리.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며느리 식구들이 빈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제가 영정 사진을 만지려 하자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저희가 할게요.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문록도 며느리 쪽에서 관리했고 조의금도 며느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PART 4 장례비 요구.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이요. 장례 비용. 병원비랑 장례식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는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제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다는 거짓말. 민수 통장에는 돈이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사실은 사업한다고 빚을 좀 졌어요. 뭐? 통장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장례는 어떻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달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결정.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은 제가 아플 때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로 쓰려고 약값으로 쓰려고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 아들 가는 길인데 엄마가 해줘야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사랑했을 거라고 같이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 방문.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2,345만 원.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장례비요. 조의금 말씀이시군요.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장례비 전액을 부담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은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345만 원. 평생의 안전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PART 5조문객 앞 공개망신. 장례 둘째 날. 저는 조문록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들을 위해 와주셨는지 그분들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조문록 좀 볼 수 있을까? 며느리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보고 싶구나. 그래도 내 아들 장례식인데 조문록도 못 보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난 내 아들 조문록이 보고 싶다고. 통장 이야기를 꺼내다. 조문객이 줄을 이루던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통장은 정말 다 비어 있는 거야? 8년을 직장 다녔는데 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주변 조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세요. 어머니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나는 장례비는 어머니가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런데 이제 와서 통장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돈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세우네. 참인정도 없으시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PART 6장례 후 첫 충격. 발인, 장례 3일째.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아들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아들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44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납골당은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는 서울이시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유골함도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300만 원.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상속은 어떻게 됐어? 상속? 응. 민수 재산 말이야. 통장이랑 보험이랑. 며느리가 통장은 비어 있다고 했어. 그래도 은행은 가봤어? 아니, 야, 직접 확인해 봐야지. 며느리 말만 믿으면 어떡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은행 방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다니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들 통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입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어머님, 네? 이미 상속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네? 9월 20일자로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처리됐습니다. 9월 20일. 장례 둘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문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던 그날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였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 빚이 있다던 통장이 비어 있다던 그 말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PART7 숨겨진 진실들. 은행을 나온 저는 곧바로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아들 명의 보험 확인하러 왔습니다. 조회 결과 생명보험 3건, 총 보험금 3억 원, 수익자 전부 배우자. 이 보험들이 언제 가입된 건가요? 가장 최근 거는 사망 2개월 전이네요. 사망 2개월 전. 7월에 가입한 보험. 그리고 9월에 사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회사 동료의 증언. 저는 아들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민수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님. 장례식 때 뵀죠. 죄송한데요. 민수가 요즘 힘들어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가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무슨 스트레스요? 부인분이 돈 문제로 많이 다투셨다고 들었어요. 돈 문제? 부인분이 사업한다고 민수 씨 월급을 다 쓰셨대요. 네? 그리고 카드 빚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민수가 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했고.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사업. 더 조사를 해보니 며느리는 2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 빚을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아 메웠던 겁니다. 아들 명의 대출 총 1억 2천만 원. 며느리 명의 카드빚 5천만 원. 아들은 이 빚을 갚기 위해 고액 보험까지 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진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교통사고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자료를 찾아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심야 시간 국도에서 중앙선 침범 단독 사고입니다. 단독 사고요? 네. 마주오는 차도 없었고 추돌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운전을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 운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나요? 차량이 전소되어 블랙박스도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일 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되나요? 경찰관이 기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분 진술로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돈 문제로 싸웠을 겁니다. PART8 위조된 유언장.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다며? 보험금도 3억이라며? 왜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 돈을 받아낸 거야?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데?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민수 오빠가 생전에 쓴 거예요.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유언장. 나 김민수는 내 전 재산을 아내 박지영에게 상속한다. 2023년 7월 15일 김민수인. 증인 이영희 박철수. 이게 민수가 쓴 거라고? 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아들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이거 민수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언제 민수 오빠 글씨를 자세히 보셨다고 그러세요. 난 내 아들 글씨는 알아.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요. 날짜 확인. 집에 돌아와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 날짜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민수한테서 전화옴. 목소리가 안 좋음. 7월 15일 민수 전화했더니 병원이라고 함. 7월 16일 민수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연락옴. 7월 15일. 아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언장을 썼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증인 찾기. 유언장에 적힌 증인. 이영희 박철수.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영희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 박철수 며느리 오빠의 직장 동료. 모두 며느리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건 아니야. 유언장은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PART 구법정으로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유언장 위조 사건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여러 정황상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제게 남은 돈은 300만 원.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해드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 제출. 유언장 무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청구 내용. 유언장 무효 확인. 상속 재분배. 부당이득 반환 장례비 2천만 원 포함. 며느리 측에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며느리의 반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고소하신 거예요. 지영아 나는. 어머니 저 정말 실망해요. 민수 오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지영아 유언장이 가짜잖아.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7월 15일은 민수가 병원에 있던 날이야. 고열로 쓰러져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재판. 2024년 2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첫째, 필체가 다릅니다. 둘째, 날짜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증인이 모두 피고 측 인물입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 측 주장.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현재 75세의 고령입니다.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망자인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보입니다.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증인도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 기록 제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2023년 7월 15일 피상속인 김민수의 병원 기록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병원 기록이 떴습니다. 환자명 김민수 입원일 2023년 7월 14일 23시 45분 퇴원일 2023년 7월 17일 10시 30분 7.15 오전 9시 체온 39.8도 의식 혼미 7.15후 2시 해열제 투여 수액 처치 7.15후 6시 계속 고열 안정 필요 피상속인은 이날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PART10 진실이 드러나다. 4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감정인이 증언했습니다. 유언장의 필체와 고인의 필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율은 35%입니다. 통상 본인 필체는 일치율이 85%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타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인 신문.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이영희를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석에 며느리의 친구가 섰습니다. 증인은 언제 이 유언장에 서명했습니까? 대답하세요. 2023년 8월쯤이요. 8월이요? 유언장 날짜는 7월 15일인데요. 처음부터 유언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증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박지영 씨한테 부탁받아서 서명한 거예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자배. 재판장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언장을 위조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민수 오빠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의사 증인. 검사 측에서 병원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7월 15일 환자 김민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고열과 폐렴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펜을 잡을 수도 없었고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PART 11 판결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을 찾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엄마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모욕을 준 사람에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선고. 5월 15일. 선고일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첫째, 본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모 3분의 1, 피고 배우자 3분의 2로 분할합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받은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반환하라. 넷째, 피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영 씨. 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납골당은 내가 관리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민수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판결 이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게 돌아온 금액 상속금 2,600만 원, 장례비 반환금 1,000만 원, 보험금 일부 1억 원.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납골당. 저는 매주 토요일 아들의 납골당을 찾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겼어.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국화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상속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독서실을 차렸습니다. 민수 장학 독서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작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엄마를 이용한 사람에게 침묵하지 않은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